벙커원 특강. 저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할 내용은 짜잔. 네. 지식이 두려움을 정복할 때. 네. 이번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영어 그죠? 네. 저기서 사실은 저기서 두려움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성이고요. 네. 지식이 그걸 극복하는 과학 지식이다.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그런 영상이 나오죠. 네. 해성이 소재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좀 몰라서 갖는 두려움? 그렇죠. 무지해서 네.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한 게 사실 과학사인 것 같아요. 네, 역사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왜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감이 생기고 거리감은 아주 쉽게 두려움이나 심지어 증오로 변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다른 생물을 향해서도 나타나왔고 다른 인종을 향해서도 때론 드러나고 그렇죠. 어떤 타겟을 정하고 그 두려움을 그쪽으로 해소하는 그런 그렇죠. 식이 투사해버리는 네. 그런 일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근데 과학이 적어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온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 아마 그 영상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코멘터리를 하고 또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너무 많이 나오셨고 사실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과학책이 있는 저녁에 저희 둘과 함께 하셨던 장대익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좋은 거 있어서 골랐어요. 다 실체는 이제 현장에서 다 아시게 되기 때문에 진화학자라는 이제 명칭으로 불리시고 또 그렇게 스스로 불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진화학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화학자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진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리고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뭔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보통 이제 진화하면 생물학이고 진화 생물학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교수님은 진화를 통해서 진화 생물학을 통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의도를 진작 얘기해 주시죠. 네. 왜요? 제가 나쁜 얘기라도 할까 봐서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진화는 생물학적인 이론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적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건데 오늘은 진화학자보다는 제가 두 명칭을 좀 같이 쓰는데요. 진화학하고 과학철학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과학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먼저 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시간에 장대익 교수님은 무슨 얘기하냐라는 걱정이 저희 최 팀장으로부터 나왔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봤는데요. 네.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약간 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과학 철학자로서 과학과 관련된 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하는 세상과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통찰을 하시는 분이라 충분히 오늘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제가 무리한 것 같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듯이
네, 맨 앞 페이지에 칼색은 바로 옆에 또 영광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그 사진을 좌우를 뒤집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칼색건 쪽을 봐야 되는데요. 다 좀 사진들이 좀 별로죠. 어벙하고 좀. 예, 이게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장교수님한테. 당신은 대로 안 돼 이런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영상을 이제 봐야겠네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면서 코멘터리를 저희가 한다고 계속 했는데 몇 번 못했어요. 예, 영상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고 또 어려운 교수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장대익 교수님도 한이빨 하시니까 우리 함께 네, 지나치진 않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코멘터리를 좀 하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은 2061년에 오는 저 헨리의 성을 볼 거예요.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저하고 사실 네. 저하고 장대익 교수님은 거의 같은 연배지만 이명현 박사님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예, 뭐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등장하면 뉴턴이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명확히 헨리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뉴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여기도 약간 비춰지듯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고요. 물론 그 자라난 환경의 탓도 있겠지만 피해의식도 되게 많았고 막 그 욕심도 되게 탐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까 로버트 후크하고 그다음 후크하고는 그런 뭐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빛에 대해서 우선권 그 이론에 대한 우선권 논쟁을 했었고요. 또 그 라이프니츠 아시죠, 여러분? 라이프니츠하고는 그 미적분을 누가 먼저 개발했냐를 가지고 또 진흙탕 싸움을 했었거든요. 과학의 세계는 사실은 아주 리얼한 모습을 과학 리얼리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무슨 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협력하고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이면에서는 누가 그걸 먼저 했느냐, 누가 그걸 베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 진흙탕에서 이 헨리가 돋보이는 영상이에요. 헨리가 후크하고 그 다음에 뉴턴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뉴턴을 다시 이렇게 네. 생기를 불어넣어서 연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본인 자체가 너무나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놀랍도록 되게 많은. 부지런해요. 네. 네,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80세 넘게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도 연구를 하고 네. 인간성이 헨리. 굉장히 네. 좋았던 거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헨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할게요. 그 사실 헨리 그 해성이 지나가고 나면 이 그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꼬리에서 거기를 지구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 유성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헨리 해성의 잔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10월 20일 날, 21일 날이 오리온 자리 유성우입니다. 그래서 네, 헨리 해성은 못 보지만 헨리 해성의 찌꺼기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눈으로 보면 뭐 제 보이는 거죠, 유성우. 네, 유성우니까 좀 어두운 데 가셔가지고 네. 네, 보시면 뭐 시간당 뭐 100개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한 5개. 이론적으로는 100개인데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뭐 저 네. 지난번에 페르세우스 유성우 때 네. 저 파준 거 어디 갔었는데요. 네.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래요? 시간당 150개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에서도 5개는 봤는데. 아까 예. 과학사 얘기를 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왜 뉴턴의 사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예. 어린이들은 다 역시. 알아요. 예.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를 다녔는데요. 그 캠브리지 대학도 칼리지가 열 몇 개가 있는데 트리니티 칼리지가 제일 부자이고 그런 좋은 데예요.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다닐 때 뭐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다가 떨어지는 서가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위인전에 그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어린이들?
예.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는 뉴턴 자신이 한 얘기예요. 뉴턴 자신이. 다시 말하면 이 우선권 논쟁 때문에 누가 먼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냐 가지고 후크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있잖아. 내가 대학교 때 그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면서 그때 이게 끌어당기는구나. 그때 벌써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지. 그죠? 입사 전부터 생각했다.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 자기 증언이니까요.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되게 치열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턴이 천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과학에서 이렇게 종종 그 동시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뭐 오늘 만약에 진화 세션이라면 찰스 다윈과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가 등장해야 돼요. 마치 근데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월레스와 다윈의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서로 추켜 세워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후크와 뉴턴 같은 관계가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해주는 거는 그 당시에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 그걸 골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슷한 솔루션, 비슷한 대답들이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들의 향연이기도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집단적인 작업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네.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걸 이제 발견하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누군가가 또 그걸 발견해내고 어쨌든 헨리는 되게 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포도전에 달라고 그러고 저 뉴턴이 되는 것도 좋으나 헨리도 사는 것도 근데 뭐 어차피 안 되죠. 우리는 그죠? 마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헨리 부인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책을 월급으로 가져와서.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강연을 이제 장대익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헨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 왜 시간 그 해성의 주기가 76년이죠.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에게 남아 있던 것은 books and his min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책들과 그의 지성이었다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영상에서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만도 아니고 책이 들어간 거가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기록들을 남겼나를 본 거잖아요. 이게 과학의 작업이거든요. 공동의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작업이기도 한데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3편의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은 뭐 진실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2편의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심포지엄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명 선생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3편을 뜩 받았는데 제가 처음 이걸 보니까 이 에피소드를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화하고 과학 철학이 제 전공인데 근데 이 제목이 참 아까 지식이 두려움을 이길 때였나요? 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학 지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일 건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호기심일 텐데, 과학자들이 가졌던 호기심, 우리 인류가 가졌던 호기심,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과학 지식이라는 걸 쌓아서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 거대한 서사시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어요. 과학은 어떻게 종교를 이겼는가?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겼는가에 제가 따옴표가 있죠. 예, 정말 이긴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이겼지만 아직도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같이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분들이라면 조금 너무 좀 적대적으로 듣진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두려움에 대한 어떤 두려운 걸 갖고 있는,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무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거를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써놓은 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 아까 왕립학회는 누구도 어떤 것도 의심하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종교라고 할 수 있다면, 종교는 경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과학은 그걸 뚫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도발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대한 호기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호기심이 뭘까? 저는 아까 소개받았지 진화학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연구했던 침팬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침팬지는 제가 교토대 영장류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아유무라고 하는 침팬지예요. 지금은 7살, 8살, 아니 7살이 뭐예요? 지금 10 몇 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저가 가기도 전에 있는 사진이죠. 한 살 정도 때 사진이고요. 이 침팬지가 1살 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똘똘해요. 근데 이게 인간 아이인데요. 저희 둘째 딸 1살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정말 아주 말 더럽게 안 듣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좀 귀여웠죠. 근데 얘가 1살 때 뭘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얘가 1살 때 한 일을 생각해보면 목을 겨우 가누고 그냥 아장아장 설 정도죠. 그러니까 같은 영장류인데, 가장 가까운 영장류 종들인데, 인간과 침팬지는 그 유아기가 너무 다릅니다. 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호기심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침팬지도 호기심이 있거든요. 있긴 한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삶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활사, 라이프 히스토리라고의 차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인간은 다른 영장류 종에 비해서 아주 심히 무력한 유아기를 보냅니다. 이게 다른 영장류 종들과 아주 다른 점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1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렇게 나온 이유는 있죠. 침팬지는 아직도 직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며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립을 하게 됐죠. 나무를 내려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의 호모사피엔스의 첫 조상인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오랫동안 길러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그 산도가 되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조금만 키운 다음에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약하죠. 너무나 어립니다. 너무나 미숙해요. 그 미숙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 나오고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걸 학습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침팬지랑 갈라진 점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침팬지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빨리 성숙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빨리 나와서 오랫동안 뭔가를 배워야 되는, 뭔가를 배우면서 사회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배우면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배우지 못하면 얘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 집단 사이즈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한 제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움이 지겨우면 죽습니다, 그냥. 그죠? 배워야 사는데 배우는 게 너무 지겨워, 귀찮아요.
그러면 그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뱀을 즐겁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아 이거 재밌다,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뱀을 더 재밌게 만드는 동기. 이게 호기심이라는 거죠. 또 수많은 자극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죠. 그래야지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조직이 크기 때문에요. 서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축적하는 그런 본능이 진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학습의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분명히 진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이 호기심은 종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진화학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자도 아니지만 이 즐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자들 보면 호기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다윈을 아주 존경합니다만 다윈은 뉴턴하고 달라요. 뉴턴은 천재죠. 다윈은 천재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다윈은 정말 평생 나는 학생이다라고 이마에 써놓고 산 사람 같아요. 정말 많은 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종의 기호를 쓰기 위해서 옆 동네 사육사들, 옆 동네 육종사들하고 지식을 교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데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종에 대한 지식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지렁이를 연구해서 지렁이 관련된 책을 쓰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다윈 같은 사람이라면 죽기 2년 전에 절대 지렁이 책을 안 쓸 것 같아요. 저도 대간데, 그죠? 근데 자기 아들하고 손자랑 같이 연구해서 지렁이가 토양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책을 쓰죠. 평생 학생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의 앞권은 이 따개비입니다. 여러분 다윈이 따개비 연구한 걸 잘 모르실 텐데요. 따개비를 이게 배에 이렇게 붙어있는 배 바닥에 붙어있는 조개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미물이죠. 따개비를 8년 연구합니다. 8년.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죠. 이 편집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집요함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종이 기원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년이 하고 심지어 너무나 지루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편지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 연구한 다음에 무려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씁니다. 이게 다윈이에요. 이게 호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다윈은 평생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유전학자입니다. 옥수수 유전학자인데요. 이분은 여성으로 단독으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구할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정을 받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인데 이분도 평생 정말 대학 교수 자리도 못 얻을 정도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하지만 모든 세미나에 들어가서 좋은 코멘트를, 좋은 질문과 그런 조언을 해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9세에 이 논문을 썼고요. 노벨상 받은 거고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학생 칼 세이건이 등장합니다. 칼 세이건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뭐죠 그 우주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 우주생물학이라든가 뭐 진화, 그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저는 위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인문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지식들이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걸 할 수 있었던, 과학자로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은 물어봤어야 되는데 평균 수명을 한번 따져볼까요? 평균 수명이 로마 제국 때 22세였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30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다 거기 카운트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죽잖아요.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전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천연두라든가 무슨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두 다 극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인류의 삶을 질적으로 바꾼 것은 결국 과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인구도 보면 5억, 15억 하다가 지금 71억. 너무 많다. 이제 100억까지 가면 이거 지구가 먹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만 생태적으로는 아마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난 한 1억 년을 쭉 한번 훑어본다고 치면 1억 년 너무 기니까요. 한 뭐 100만 년, 한 1000만 년 정도로 훑어본다고 그러면 아마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2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출현했는데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은 완전히 지구를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그동안 한 50만 년 사이를만 생각해 보더라도 생태적으로 가장 성공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겸손을 떨면서 우리는 뭐 생태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종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팩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지난 20만 년 동안 특히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를 완전히 뒤엎은 종은 바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이냐? 이건 과학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삶의 조건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과학은 혁명적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예, 갈릴레오죠. 누구죠? 아까 뉴턴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뉴턴은 시공간을 좌표를 만든 사람이죠.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앞에 있습니다만 세상을 바꾼 지성사를 바꾼 사람들이죠. 과학 이론을 냈지만 혁명적인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뉴턴, 다윈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그 지구라는 행성에서도 인간이 중심은 아니다라고 봤던 사람이 바로 다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은 괴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튜링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과학자지만 세상을 바꾼 사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조건만 바꾼 게 과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과학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진화생물학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타성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한 탁월한 이론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칼 세이건, 리처드 더킨스, 그 다음에 스티븐 핑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얼굴 마담들이고요. 더 훌륭한 그 옆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있는 거죠. 예. 물론 훌륭한 얼굴 마담들이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최강의 지적 탐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중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를 생각해 보면 아까 혜성이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만 떨어진 유성을 보고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공부하면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두려움을 과학 지식이 극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과학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무슨 활동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구의 최강의 그런 지적 탐구로 진화했을까?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가 바로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장 성공적이고 인상적인 지식 탐구인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 지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 아니면 철학 여러 가지 비과학 나쁜 뜻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지적인 탐구 방식이 있을 겁니다. 철학은 사유를 하지 않습니까? 왜 사유가 아닌 이 과학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까? 이건 단지 그냥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바꿨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큰 진보를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가능케 했는가? 이 질문은 당연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20세기 철학은 답을 해왔어요. 20세기 특히 서양의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tgenstein이라는 철학자부터 뭐 프레게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만 wittgenstein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적 혼란이 있었는데 그 혼란의 원인은 말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없는 말들을 썼기 때문이다. 혹은 의미가 너무 혼란스러운 말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을 했습니다. 무브먼트를 펼쳤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이렇게 담고 있는지, 이게 의미 있는 문장인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문장인지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문장은 두 문장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냥 그 문장 자체로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는 분석적 명제이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참 것이 결정되는 종합적 명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과학은, 경험과학은 이 종합 명제에 해당되겠죠. 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분석적 명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라든가 무슨 형이상학이라든가 심지어 형이상이라든가 뭐 수많은 어떤 그렇지 않은 여기에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 논리실증주의자가 그 당시에 논리실증주의가 담고 있었던 엄청난 그 혁신 도전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전개하다가 나온 게 바로 예를 들면 예술에서 바우하우스 같은 운동이죠. 이 바우하우스는 정말 사실은 여기 지금은 옛날에 무슨 빌딩이지? 지금 예전엔 대우 빌딩이었는데요. 그 서울역 앞에 지금 뭐가 돼 있죠? 서울 스퀘어가 돼 있죠. 서울 스퀘어. 서울 스퀘어 같은 게 사실은 이 바우하우스 운동의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기능적이죠. 예. 장식이 없어요. 모든 장식에 대한 혐오입니다. 쓸데없는 거 없애라는 겁니다. 기능 있는 것만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어떤 예술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논리실증주의와 맞닿아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운동을 펼치게 됐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과학이라는 게 다른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 그 아웃풋이 그런 어떤 결과물이 다른 거냐? 아니다. 과학이 아닌 것과 다른 것은 바로 그 방법에 있다. 그걸 메소돌로지라고 하죠. 그 방법에 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귀납주의적 방법론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과학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생성되고 정당화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귀납이라고 하는 추론이 사실은 우리가 늘상 하는 추론이지만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오기 위해서 수많은 귀납법을 쓰고 왔거든요. 오늘도 여기 몇 호선인가 2호선인가요? 2호선 전철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귀납적 추론을 하셨죠. 오면서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귀납적 추론을 하셨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귀납 추론은 내용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제가 참여를 해서 결론이 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추론이죠. 근데 그럼 그것 없이 과학을 한다는 게 뭐냐? 또 과학 철학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귀납 없이도 과학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냥 그게 꿈이든 뭐든 그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뭐 답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과학자들 중에 그런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문제를 풀고 싶어서 골몰하다가 안 풀려서 그냥 집에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와가지고 식을 써보니까 문제가 풀렸다. 대부분 그건 뻥이죠. 그죠? 네. 대부분 뻥인데 예를 들어 케큘레 같은 사람은 그런 역할을 실제로 했어요. 벤젠의 고리를 발견하는 건데 잘 꿈을 꿨다는 거죠. 그 문제에 골몰하다가 난로 옆에서 꿈을 꾸는데 꾸벅꾸벅 하다가 뱀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심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자마자 이런 벤젠의 구조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귀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제기해 보죠. 그 다음에 그 제기된 대답이 함축하는 그러한 귀결들, 그러한 예측들이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여기서는 연역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연역법이라는 것을 내기도 했고요. 또 그것마저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귀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정말 귀납 없이 할 수 있는 반증주의 같은 걸 반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무릇 과학이라면 반증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틀렸다. 그래, 가져와봐. 내게 틀린 거,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살아남으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살아남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이론을 과감하게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반증의 시도에 직면해서 반증이 됐을 때는 집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좋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 그래서 이게 이론이 틀리면은 내가 거부하겠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토머스 쿤이 등장하는데요. 쿤은 뉴턴의 사례를 봤어요. 뭐 다른 과학자들의 사례를 봤어요. 뭐 이거는 놀라운 과학자, 뭐 위대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을 비과학적인 활동으로 규정하면 그 과학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뉴턴이 과학자가 아니라면 누가 과학자겠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뉴턴의 이 과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포퍼식으로 한 게 아니다. 포퍼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이론이 예측하는 것이 사실과 드러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이론을 버려라 라고 포퍼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과학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는 그러면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이냐?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실제로 과학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측치가 잘 안 맞는데 사실 이게 뭔가의 문제가 있을 거야.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걸 패러다임을 한다. 패러다임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멍청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 수학의 정석을 푸셨을 거예요. 그죠? 수학의 정석에 각 챕터마다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연습 문제가 나오죠. 그래요. 연습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이 1, 2, 3번 되게 쉬워요. 뒤에 20번, 21번 어렵습니다. 20번, 21번 푸는데 안 풀려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홍성대 나오라 그래. 이게 문제야? 이런 잘못된 문제를 냈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멍청할까? 왜 나는 여기서 걸릴까 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연습 문제 푸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패러다임에 기반한 활동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자기 이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상과학, 그게 비정상과학이 아니라 정상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쿤이 얘기했던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퍼즐풀이 활동. 여러분, 퍼즐 풀면서 야 이거 원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멍청해서 이걸 못 맞출 뿐이죠. 이게 바로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 이론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 여기서 야 그러니까 과학도 패러다임에 기반한 활동이고, 그래서 이쪽 기반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기반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서로 협상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쿤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놀란 만큼, 어느 시기에 놀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실제로 그게 풉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고 점점 확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기반하지 않은 사람은 과학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와요. 뭐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대가들도 그 문제에 손을 대는데 풀리지 않아요. 점점 더 심리적 위기가 오죠. 그러면 다른 패러다임은 바로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안적 패러다임이 있어서 그 패러다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아주 인상 깊게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면 아하, 쟤네들은 신예들이긴 한데 뭔가 우리가 굉장히 골몰했던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푸는 걸 보니까 쟤네들의 포텐셜이 있구나,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게 쏠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비합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난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가 아니고 어떤 인식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대안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것에 기반하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둘, 포퍼와 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론의 어떤 중심에 이런 것들은 하드코어들은 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보조가설들을 변화시키면서 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중핵에 해당되는 것들이 견디지 못할 때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과학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이 맞다는 부분인데 끊임없이 경험과 대조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경험과 대조를 해서, 물론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바로 버리진 않아요. 이것은 쿤의 통찰입니다.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버리는 것이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이 이론에서 뭔가 작은 부분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론 전체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쿤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상대주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과학 활동이 굉장히 축적적인 활동이다. 경험과 대조를 통해서 축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과학이론에 대한 도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메르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포스터인데, 과학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귀납주의든 반증주의든 가설연역주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건 과학 철학자들 사이의 논쟁이고요.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다. 어떤 특별한 절차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 지식이나 아니면 예술적 지식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술하는 사람들도 어떤 감상법, 그 다음에 비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과학은 끊임없이 경험과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해왔고요. 그것이 놀랍도록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까 헨리 해성의 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무언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신뢰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식적 특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지식에 비해서 인식 특권은 가질만 하고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과학과 종교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런 과학이 중세에 물론 그런 경험적 활동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만, 중세 근대를 넘어오면서 과학이 그런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일종의 분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과학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Scientific Revolution. 그거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뉴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학이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지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종교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분가해서 뭔가 집을 떠나왔어요. 새로운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여전히 옛 집이 살아 있는 거죠. 관계가 필요합니다. 뭔가 만남이 필요한데 어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화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정확히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바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러셀, 아까 논리 실증주의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러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세이건도 있고요.
우리 저기 루차 도킨스도 있고 칼 세이건도 있습니다. 근데 칼 세이건 저는 조금 더 복잡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인데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루차 도킨스처럼 이런 그 군사 뭐랄까요 밀리터리 정말 전투적인 무신론자냐 아니면 무신론자인데 마치 저는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사람이 옷을 벗게 해야 되는데 바람을 막 불어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킨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약간 도킨스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은 따뜻하게 해줘서 옷을 벗게 만드는 약간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렇게 했던 문학을 보거나 아마 선생님이 코멘트 해주실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해요. 여기는 되게 전투적이에요. 종교를 대한 태도가. 그래서 어쨌든 무신론자입니다. 이거 결별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두려움을 다시 계속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과학을 제거하려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해도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재미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분리론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은 어떻게는 묻지만 종교는 왜를 묻는다. 서로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를 괜히 서로 충돌한다고 얘기하지 말자. 서로 영역을 나눠 먹자라는 거 하는 뜻이에요. 이건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서 신을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진화를 믿고요. 이럴 수도 있죠. 아무런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입장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정말 그러냐? 과학은 어떻게만 얘기하고 종교는 왜만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도 이 세상에 대한 수많은 팩트,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언어 게임이 다르다는 거죠. 두 언어의 룰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언어가 서로 충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리처드 도킨스와 쌍벽을 이뤘던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고생물학자는 바로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노마라고 하는 또 이름을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비중첩 교권역이라고 이름도 참 어렵게 져요. 서로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교역할 수 있는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역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두 세계 이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험 영역이고 종교는 고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다룬다.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도 가치랑 맞닿는 부분이 있고 종교도 팩트랑 사실과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서로 경쟁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화로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창조론과 무신론 진화론 사이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펼치거나 아니면 빅뱅 우주론을 유신론적으로 해석하거나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빅뱅 이전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H.O.T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 교리도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설이다. 그래서 종교도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사실 종교에서는 약간 리버럴들이 하는 입장입니다. 종교도 오픈되어 있어서 사실 경험과 막 대조를 이루면서 종교도 막 변한다. 신학이 변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입장인데 정말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상묵 교수님을 꼭 언급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질 연구하시다가 미국 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마비가 오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수님. 하나님은 견딜 만큼의 시련만 주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려운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거 꼭 제가 제 강의에 쓸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가져오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셀링 포인트 같아요. 종교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게 다 고통의 뜻이 있어. 그리고 넌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슬그머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로 기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좋은 영향 혹은 영향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것이 종교가 그동안 이 지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잘 비즈니스를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가치를 선점하고 가치를 독점해왔다. 가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은 그래 과학은 이제 좋아. 과학이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과학만큼 신뢰성 있게 신빙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 없다. 나 그거 인정하겠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못해. 과학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성을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삶의 경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학이 뭔가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죠? 사실 그게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저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이 직면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는 종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는 뜻은 아니에요. 잘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 미래는 뭐냐? 이런 사람 없애야 된다. 뭐 다 보존하자. 뭐 문화만 향유하자. 뭐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사실의 영역,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사실의 영역에서는 종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만 가치 있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주 뭐랄까 철진한 소리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중세에 사는 거죠. 고대에 사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빙성 있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해성의 주기를 몰랐지만 과학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학이 뭐냐? 그럼 과학은 사실에 대해서 다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학에게 있는 도전은 뭐냐? 이거죠. 가치의 영역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거죠. 그래, 알았어. 사실 건네줄게. 하지만 우리 가치는 그래, 우리는 이거는 절대로 너한테 양보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칼 세건이나 도킨스라든가 이러한 지금의 일종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커뮤니케이터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칼 세이건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학을 즐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놀라운 지식이고 사상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고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 바꿨는데 왜 우리는 과학을 즐기지 못할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실력으로 보면 즐겨야 됩니다. 과학 OECD 국가 중에서 4등이에요. 수학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학을 왜 해야 되지? 수학이 재밌냐? 수학이 즐겁냐? 나중에 수학하면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다 밑바닥이죠. 그죠? OECD 평균 다 밑바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꼴등입니다. 우리는 실력은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실력이
평균적으로 높아요. 하지만 저 위에 있는 탑 10%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1등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린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서 80점을 맞는데요. 미국 애들은, 스웨덴 애들은 1시간에 1시간 공부해서 50점을 맞아요. 무엇이 더 훌륭합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케이. 실력은 좋다 칩시다. 근데 내적 동기는 바닥이에요. 왜 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의미 있는지 모르고요. 즐겁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아효능감, 자아개념,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즐거움을 못 주고요. 가치와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거 재밌다. 이거 궁금한데 이게 아니고 또 이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하는 것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 초등학교 때 여기 초등학생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 엄청 강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입시 모드가 작동하면서 호기심, 야야 너 그렇게 호기심 가져서 어떻게 대학 갈래? 그거 더 이상 뭐 소설을 읽고 있다 그러면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거 읽고 있으면 어떡해? 시험 공부 문제집 풀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도 알아서 고갈을 시키죠. 나도 그럼 대학 가려면 호기심을 눌러야지.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그러면 호기심이 그냥 눌렸던 호기심이 빵 터지느냐? 그게 아니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학 교육이 호기심을 또 키워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일반. 근데 여기서도 이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과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우리 팟캐스트가 잘 되는 이유가 40대, 50대 남자들 또 여성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어렸을 때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과학자가 한번 꿈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배운 적이 없어요. 공포감이 있죠. 자기 분열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데다가 다 공부는 입시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의 암흑기를 거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책을 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오죠. 제가 서울대학에 있습니다만 그럼 서울대학생들이 독해력이 정말 뛰어나냐,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냐. 물론 문제를 잘 풀죠. 주어진 문제 빨리 푸는 학생들입니다. 정확히 푸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있냐?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얘기지만 우리 때는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파워들이 있었어요. 그런 포텐셜이 있었는데 애들은 기가 막힌 애들이 들어오는데 책을 읽지를 못해요.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6년 동안 우리는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대학 와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 수준과 그 다음에 예일대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문제 푸는 능력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일대에 들어오려면 중고등학교 때 책을 엄청 읽어야 됩니다. 읽어대야 되고요. 읽고 나서 엄청 써야 돼요. 그리고 과학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와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6년을 보내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뭔가를 다 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오는데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문턱을 넘자마자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옵니다. 영재고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제 과학 안 할래요. 야 너 과학 영재고를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저 죄송하지만 과학이 질렸어요. 야 네가 과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과학이 질렸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고등학교 가려고 학원 다니면서 문제 풀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 재미없어서 못하겠고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막 연료를 떼가지고 막 날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문턱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류 대학 애들이 그런 애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재미없고 정보를 절단을 뿌리고 침묵하고 오만하고, 이거 오만하다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인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헛소리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과학만큼 겸손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이론을 내잖아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지를 체크해요. 과학 저널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과학 지식은 그렇게 공동의 작업이에요. 근데 누가 내가 이론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인문을 뭐 철학자라고 쳐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그걸 검증하려고 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지식에서. 근데 과학만큼 그런 의미에서는 엄청 겸손한 지식이에요. 누군가 지적을 하면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가장 신미성 있는 지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코스모스를 미국에서 봤는데 안식년을 갔다가 제가 이게 폭스 TV에서 9시 뉴스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때 오늘 드디어 코스모스 리메이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쫙 얘기를 합니다. 30분을 나와서 이 사람들이 토크를 해요. 9시 뉴스에서, 여러분 KBS 9시 뉴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30분간 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정말 감동이죠. 다 토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카운트다운 합니다. 드디어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그 1편 그 자막 1편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칼 세이건 선생이 만든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보고 정말 이 우주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지금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제가 만들었으니까 같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과학을 누리는 방식 아닌가? 과학이 문화가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 중에 하나의 작은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혜성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과학을 즐기고 계실 것이다. 하고 있으신 않을지 몰라도 즐기고는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과학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던가 혹은 코스모스를 보신 분들은 지식의 전달이라던가 뭐 암기라던가 뭐 등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저 종교의 그 위안의 힘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사실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많이 오죠. 예, 솔직히 말해서 오는데 세월호 사건 때 저희가 특집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인들이라면 천국에 갔을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혹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변에 사람 돌아가시면. 근데 우리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과학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대순환 얘기를 했고 정말 그냥 유물론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았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따뜻한 과학이란 것이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옛날에 다른 것들이 하던 영역들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같은 이제 매우 작고 사소한 그런 경험들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흐름들은 점점 커지고 또 이 코스모스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빛을 내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좀 재밌던 게 뭐였냐면요,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황 아시죠? 예, 우리 교황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사실이 아니고 지옥은 없다라고 교황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 2주일 됐나요? 한 달 됐나요? 네. 그냥 은유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변하는 바탕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과학의 미래, 종교의 미래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과학은 더 이상 우리가 어릴 때 알던 그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제자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닐 거라는 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시 52분입니다. 10분 정도 쉬면서 여러분 저 뒤에 가면 늘 그렇듯이 질문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기탄 없이 네, 써서 모아주시면 저희가 앞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벙커원 특강